대통이! 와! 안녕하세요. 이승만 역사교실의 양멜입니다. 지난 17강 제2부에서는 저희가 6.25 전쟁의 전체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칠판에 한반도 지도를 그려서 1번부터 12번까지 총 4부로 나누어서 저희가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김일성은 자신의 적하야욕과 또 소련과 또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면적인 남침 기습을 감행하죠. 그리고 나서는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하고 그리고 2~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90%가 북한군 수중에 넘어가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몰렸을 때 정말 우리나라 국군과 또 미군 유엔군이 용맹하게 싸워주어서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2부에서 유엔군의 반격을 살펴보았는데요. 유엔군이 반격할 수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을 1950년 9월 15일 성공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후 우리나라 국군과 유엔군은 파죽지세,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북진하여서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수복하고 또 38선을 돌파하고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도착하는데요. 전쟁의 3부, 3단계에서 중공군의 참전으로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의 절호의 기회를 처참히 무찌른 것이 바로 중국의 중공군이었는데요. 결국 흥남철수 작전을 감행하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피난민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4부에서는 무려 2년 1개월 동안의 전선교착과 휴전협상의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무려 2년 1개월이라는 시간이란 점이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전쟁의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은 바로 휴전협상기 시간에 포함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스탈린이 꾀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1953년 3월 스탈린이 뇌졸중으로 죽게 되면서 휴전협상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전에 무조건 미국과의 동맹을 체결해야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휴전을 했지만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다시 도와줄 거란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으킨 바로 세기의 도박 사건이 바로 반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이 반공포로 석방 사건을 계기로 결국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주고요. 그렇게 1953년 7월 27일 이승만 대통령도 합의를 해서 결국에는 휴전을 하게 됩니다.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그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는 6.25 전쟁의 막대한 피해, 인명피해, 물자피해, 모든 피해는 북한의 책임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체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꼭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나라 최대의 비극이지만 또 동시에 한미동맹을 얻게 된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고요. 한미동맹은 지금까지도 70여 년간 6.25 전쟁과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한 대북전쟁 억제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쟁 중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휴전 상태이지 결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늘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힘써 애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7강 제3부에서는요. 6.25 전쟁에 대한 가장 많이 거론되는 3대 거짓말, 6.25 전쟁에 대한 거짓말들을 한번 반박해 보고자 합니다. 6.25 전쟁에 대한 3대 거짓말, 그 첫 번째는 바로 북침설입니다. 북침설은요. 무슨 거짓말이냐? 남한,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했다. 6.25 전쟁은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전쟁이다. 북침 전쟁이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북침설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북한 김일성입니다. 1950년 6월 24일 일요일 새벽 3시 김일성은 비상회의를 열어 오늘 새벽 1시에 남조선 국방군이 38선을 넘어 공화국을 침공하였다라는 거짓을 명분으로 6월 25일 04시 국방군을 반격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전 11시 북한군이 남침에 성공하자 김일성은 남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양방송을 통해 남한이 북침했다며 전쟁의 책임을 남한에 떠넘기는 거짓 선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침설의 기원은 북한 김일성이라는 건데요.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 북침설이라는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면 대다수의 경우는요. 북침과 남침 용어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용어 혼돈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좌익들은 실제로 용어를 교란시키는, 혼돈시키는 전술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북침과 남침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한동안 저도 헷갈린 적이 있어서 저는 똥침이라는 비유로 기억을 하곤 합니다.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기억하는 게 있는데요. 저에게는 똥침이 가장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쯤 한 번쯤이면 들어봤을 이 똥침이라는 것이 사실 내 친구나 다른 이의 어디에 침을 가하는 것인가요? 바로 엉덩이 항문에 가하는 것이죠. 장난을 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남침, 북침도 마찬가지로 침략을 당하는 쪽, 당하는 입장에 그 상대방을 앞에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침략을 당했느냐, 똥침을 당했느냐, 남한이 침략을 당했느냐 했을 때 정답은 남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용어 혼돈이 북침, 남침 중에 오신다면 저와 같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툴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북침설은 사실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1994년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공개한 극비 문서들이 대량 공개되면서 북침설은 완전히 거짓된 주장으로 사장이 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요, 바로 남침 유도설인데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남침 유도설은 미국이 등장하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침략을 유도하여, 유도한 거죠. 유도하여 6.25 전쟁을 일으켰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짓말도 상당히 복잡한 거짓말이네요. 그런데 이 거짓말 과연 사실일까요? 남침 유도설은 미국이 애치슨 라인을 그을 때 한반도를 제외하여 김일성의 남침을 유도했다. 즉 6.25 전쟁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당시 미국은 한국을 안보 우선순위 16개국 중 13위로 평가했고 일본 방위가 더 효율적이며 비용도 적게 든다고 보았습니다. 또 애치슨 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대만 역시 자주독립국으로 자체 군대를 보유한 점도 영향이 컸습니다. 애치슨 라인은 미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었을 뿐 그 밖의 국가들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애치슨 라인으로 인해 김일성이 오판했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 전쟁 자체를 유도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남침 유도설은 침략자 북한의 책임을 덜어주는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1번과 2번 이 두 가지 거짓 주장을 한번 반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반박할 때 우리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바로 1994년 6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공개한 총 548쪽에 해당되는 극비 문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6월 2일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요, 1949년부터 1953년 8월까지, 그러니까 전쟁 전부터 전쟁 후까지의 기간이죠. 무려 몇 쪽에 해당되냐? 총 548쪽에 해당되는 극비 소련 문서를 공개합니다. 이 문서에는 김일성이 소련에 찾아가서 남침 전쟁 승인해달라 라는 증거도 다 들어있고, 또 소련이 당시 김일성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고 어떤 식으로 전쟁들을 준비했는지 그 전체 과정이 나와 있는 이 극비 문서를 공개를 하면서 사실 북침선은 일단 당연히 완전 사장이 됐고요. 이 남침 유도설도 당연히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548쪽에 해당되는 극비 문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바로 이 소련 스탈린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소련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한 사실과 또 무기를 지원한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소련 스탈린이 남침 전쟁을 승인한 것과 또 무기를 지원한 사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1949년 3월 김일성이 처음으로 남침 전쟁을 허락해달라고 제안하죠. 그런데 소련 스탈린이 말하길 군사적으로 우위를 확보하지 않는 한,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절대로 승인할 수가 없어. 그런데 미군이 대대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쟁 1년 전에 모든 철수를 다 마치자 소련이 드디어 1950년 2월 승인을 해줍니다. 스탈린이 승인을 해주죠. 소련은 당시 북한에 2억 1200만 루블의 차관과 탱크, 무기,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것이 바로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 마오쩌둥 역시 이 극비 문서를 통해 드러난 것은 남침 전쟁을 소련 스탈린에 따라 승인하고, 이들은 어마무시한, 저희가 지난번 중공군 살폈죠? 병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 스탈린으로부터 김일성이 남침전쟁 허락을 받은 뒤에 바로 마오쩌둥을 찾아가 승인을 요청했을 때 마오쩌둥이 1950년 5월 그러니까 스탈린이 승인해 준 걸 확인한 뒤에 그 역시도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중국까지 지원을 해줬다라는 사실이 이 극비 문서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 남침의 적화 야욕을 늘 품고 있었던 누구의 정체까지 드러나냐?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얼마나 남침 전쟁을 사전에 계획하고 적화 야욕을 가졌는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1948년 9월에 저들이 사실상의 정부는 46년 2월부터 있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뒤에, 대한민국 건국 뒤에 본인들이 정부 수립을 공포해야만 모든 남북분단의 책임 전가를 대한민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8년 9월 9일에 했다고 했죠. 저희가 지난번 1단원 때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때 헌법에서도 북한 헌법에 수도를 어디로 정한 줄 아시나요? 서울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헌법 제정했을 때부터 적화 야욕이 그 근처에 계속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또 17강 제1부에서 살폈다시피 박헌영이가 남침 전쟁, 인민군이 조금만 남진하면 남노당들이 봉기를 일으킬 거다, 전쟁 금방 끝난다 라고 제안을 하죠. 이 박헌영의 건의가 바로 1950년 5월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에게 굉장한 동기를 준 것이죠. 박헌영의 건의. 그러니까 이 외에도 정말 수두룩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크게 살펴본 지금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바로 남북 간의 당시 군사력을 비교하면요. 이는 북침을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남침 전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북한은 철저히 남침을 준비한 반면 남한은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첫째, 무기 차이가 컸습니다. 북한은 T-34 전참 242대, 소련식 전투기 211대, 76mm 곡사포 380문, 122mm 곡사포 172문을 보유했지만 남한은 전차 0대, 연습기 22대, 105mm 곡사포 88문 뿐이었습니다. 둘째, 병력에서도 열세였습니다. 북한은 19만 8,380명이었으나 남한은 휴가 외출 인원을 제외하면 10만 5,752명에 불과했습니다. 셋째, 남진 속도였습니다. 공격 측이 유리한 전쟁 초반 특성상 북한군은 준비된 병력으로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무기 차이. 저희가 그 정확한 수치를 확인했죠. 이거는 남한이 북한을 침략하려면 이러한 무기 차이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거의 무장해제 상태 수준에서 북한을 침략했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이렇게나 큰 무기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 병력도 저렇게 절반가량밖에 되질 않는데 무슨 북한을 침략을 합니까? 다들 그때 저희가 지난번 살펴봤듯이 비상경계령으로 절반 이상이 휴가 나가거나 외출한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침략을 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진 속도입니다. 전쟁 특성상 먼저 공격하는 쪽이 더 빠른 속도로 남진을 하던 북진을 하던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시 북한은 엄청난 속도로 남진을 합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거의 2, 3개월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면 누가 먼저 공격을 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이 보리스 옐친이 공개한 극비 문서를 토대로 총 4가지 포인트를 통해 북침설과 남침 유도설을 반박해 보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걸 설명하면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다 디테일 있게 설명을 해야 되나? 6.25 전쟁이 남침 전쟁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북침설, 남침 유도설을 가르치는 유튜브 역사 강사들, 공교육 안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찮더라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야만 이런 허위선전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그들이 따지고 물을 때 정확히 가르쳐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 있게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꼭 이 보리스 옐친이라는 이름을 까먹지 마시고 이 극비 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거짓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날 정말 꽤나 많이 널리 한국 사회에 파급된 거짓말이죠. 사실 6.25 전쟁의 제일 큰 거짓말인데요. 바로 런승만입니다. 자, 런승만은 어떤 거짓말이냐? 이 거짓말에는 총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3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중 도망 가기 위해 라디오 방송으로 육성으로 서울 시민들 안심하라고 해놓고서는 본인만 살려고 한강교를 폭파
시켰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런승만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도망갔다. 도망가기 위해 라디오 방송으로 서울 시민들의 발을 묶어두고서 또 한강교까지 폭파해서 자기만 살려고 도망갔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를 저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저런 행동을 하실 분인가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애초부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정말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투쟁을 해오신 분인데 이런 순간에 저런 행동을 하셨을까? 전혀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거짓말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건국 대통령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런승만이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세 가지로 거짓말이 들어갔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반박해야겠죠. 정말 신나는 시간입니다. 이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거짓을 진리로 반박하는 것. 그게 가장 희열감이 넘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도망을 갔냐라는 것에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피신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적에게 생포되거나 사살되면 그날로 그 나라는 끝이기 때문이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체스 게임입니다.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체스는 상대 왕을 쓰러뜨려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왕은 결코 앞에 세우지 않고 보호 속에 둡니다. 왕이 전선에 선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망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죠.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선에서 앞장섰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무사했을까요? 서울이 폭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총을 들고 앞장을 서야 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동은 도망이 아닌 국가 원수로서의 피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새벽 3시 참모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야 비로소 피신했고 심지어 참모들이 그를 피신시키기 위해 북한군 탱크가 청량리까지 왔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후 피신하여 대구에 도착하지만 서울로 돌아갈 것을 계속 고집하여 결국 다시 대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도망이 아닌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뭘까요? 국가 원수로서의 피신을 간 것입니다. 심지어 그 피신도 3일이나 미루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변 참모진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북한군이 청량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승만 대통령을 우여곡절 끝에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피신을 간 뒤에도 너무나도 국민들이 걱정이 되어서 계속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오셨나요? 대전까지 다시 올라오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이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 라디오 방송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을 사수하라,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라디오? 1950년 6월 27일 대전에 피신해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미국의 지원 약속을 받습니다. 그날 저녁 9시 그는 이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육성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참전한다는 희망의 소식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내용 자체에는 거짓된 내용이 없었으며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국방부가 잘못된 보도를 내보낸 것이었죠. 국방부는 오후 1시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이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이러한 오보들이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서울을 사수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되었을 때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의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육성 라디오 방송 그 자체에는 거짓된 내용도 없고 오보도 없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이전에 국방부가 내보낸 오보들이 철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달아 방송을 해버렸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 사수했나 보다 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이해할 때는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도 아니고 서울 시민들의 잘못도 아니고 당시 전쟁이란 특수적 상황에 국방부가 자기들이 사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이 승리했다고 보도를 했지만요. 이는 사실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한강교를 폭파했다라는 거짓말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 라디오 방송이 나간 지 4, 5시간 이후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한강교가 폭파됩니다. 이를 두고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 도망가기 위해 다리를 끊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지만 한강교 폭파를 지시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이었습니다. 결국 이는 책임 소재의 문제였죠. 당시 국군 수뇌부는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한강교를 폭파시켜 북한군을 고립시키고 한강 이남에서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한강교 폭파는 북한군의 남진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당시 경찰은 피난민들을 한강교 및 부교로 안내하여 막상 한강교가 폭발하는 순간에는 통행을 막아 민간인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다리를 폭파하고 도망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며 왜곡된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교 폭파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당시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이가 폭파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무슨 문제다? 책임 소재의 문제다. 그리고 정작 이 한강교를 폭파한 이유가 뭐였냐예요. 폭발을 함으로써 북한군의 남진을 늦추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폭발을 했을 당시에도 뭐냐, 한강교 옆에 부교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을 미리 이동시키고 통행을 막았어요. 그래서 민간인 사망자가 있었다 없었다. 오히려 경찰들은 사망했지만 민간인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17강 제3부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6.25 전쟁에 대한 3대 거짓말, 북침설, 남침 유도설, 런승만을 하나씩 반박해 보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실을 알면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에는요, 이러한 거짓말들이 사실처럼 위장되어 학교에서도 가르쳐지고 또 유튜브 내 어떤 미디어 플랫폼 내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물론 다음 세대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시험에 6.25 전쟁에 관한 질문이 단 한 개도 출제되지 않다 보니 당연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리고 또 학생들은 6.25 전쟁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를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남들에게 가르치고 또 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큰 꿈을 가져서 대한민국의 공교육까지 혁신시키는, 개혁시키는, 바르게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희망찬 포부를 저희가 함께 품으면서 오늘 17강 3부 마무리하면서 전체 3단원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저희가 17강 1, 2, 3부를 요약 정리하는 3단원 역사 스케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케치도 꼭 빼먹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칠판에 적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역사교실의 양메리였고요. 전 다음 시간 3단원 역사 스케치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자유통일